네, 썬팅 필름은 어쨌든 비차단 잘해야 되지만 잘 보여야 됩니다. 비차단도 잘하면서 잘 보이는 이비오스로 함께 하시고요. 자, 지난번 출연 때 지금 부동산 가격 왜 이러냐 이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그럼 언제 우린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또 하반기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이 얘기를 이제 못하고 마무리가 좀 되는 바람에 아쉬웠던 분이 계십니다.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 모시고 오늘 그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지난 방송 뭐 다들 기억은 뭐 못하시겠습니다만 간략하게만 좀 압축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던 거죠? 네, 지난주에 원래는 하반기 시장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왜 오르고 있는가 이것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일단 되짚어 보자고 하면은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금리의 하락이 가장 셌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근데 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도 집값이 떨어질 때도 있었다. 금리가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금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건 아닌데 네. 사실은 그 22년 말하고 23년 초에 굉장히 폭락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고금리였어요. 요게 가장 셌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됐던 폭락을 만들었던 요 요소가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큰 악재가 해소가 됐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금리가 정말 강력한 금리가 그때 당시 한 5%대 중반에서 지금 3%대 중반 정도로 무려 2%나 떨어지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회복세가 그러니까 폭락한 게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금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올해 자주 반복드리는데 올해 24년은 공급이 매우 적었다. 네. 지금 적은 상태이다. 10월까지는 굉장히 적은 상태이고 네. 물론 25년은 많지만 24년은 굉장히 적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하니까 무주택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건들면서 무주택자들이 신규 진입을 하고 그러니까 올라갔다. 네.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약간 제 생각에는 약간 잘못된 진단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까지 지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은 네. 규제 완화나 돈 풀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냐 요런 이제 지적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 뭐 일부 약간 시그널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실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뭐 종부세를 뭐 완화하거나 1주택자는 폐지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니까 심리적인 건 좀 건드렸을 수도 있는데 네. 실질적인 규제는 별로 완화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15억 이상 주택은 대출을 빵원으로 아예 해주질 않는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정책들은 완화가 됐는데 네. 정부는 완화를 하고 싶었지만 국회에서 막히면서 거의 다 제지가 되고 현재 남아있는 규제는 꽤 강력하고 그렇게 규제 완화가 정부는 의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규제 완화가 크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요들이 움직이면서 올라간 시장이다. 그리고 네. 돈 풀기 같은 경우는 23년에 반등한 거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걸로 일부 이제 그런 돈이 좀 풀리고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올라간 그런 반등한 경향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끝난 지도 지금 일반형이 끝난 지도 한 6개월, 7, 8개월 요 정도 되고 네. 신생아 특례론 같은 경우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28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많이 풀고 싶어 했는데 사실 뭐 아이도 안 낳고 아이도 안 생기고 뭐 아이를 가지신 분들도 갈아타기는 할지언정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데 쓰진 않고 있어서 실제로 그 신생아 특례론으로 돈이 풀리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론으로 집을 살 적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 정책도 있는데 반대로 집을 안 사고 청약에 굉장한 이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꼭 지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라라는 그런 하고 싶으면은 도움도 주겠다는 것도 있지만 청약에 사실은 저도 맛동산에서 요 신생아 그 청약의 그런 이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뤘는데 네. 집을 안 사고 청약하는 데에도 굉장한 이점을 주면서 분산을 시켰어요. 무조건 다 그 신생아 가구들한테 집을 사라고 이렇게 미루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이고 근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인 금리 떨어지고 공급 적고 네. 전세가 오르고 이런 가장 큰 틀에서의 문제가 혹은 요인이 지금 집값을 올리고 있었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어서 이제 하반기 그리고 혹은 뭐 그 이후까지 어떻게 네. 되는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좋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갑자기 약해질 동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집값이 뭐 한 특히 6월 달에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다음에 7월도 지금 중순 넘어가는데 7월 달도 상당히 강한 상태고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매수 수요가 막 이렇게 몰려들고 사람들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는 갑자기 뭐 특별한 트리거 없이 꺾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수요 자체가 상당히 강한 편이라서 지금 뭐 아주 단기적이란 말은 뭐 예를 들면 3개월 뭐 이번 분기 요 정도에서는 갑자기 약해질 동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꽤 계속 강해질 상황이 있을 것 같고 하반기 중에서 일단은 한 두세 달 정도는 그 정도는 지금의 힘이 일단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꺾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지금 강력하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9월, 뭐 한국은 아마도 10월. 물론 이창용 총재 10월에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9월, 뭐 한국 10월 요 정도 해서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금리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시장금리가 이미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약간 선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채권금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선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금리의 추이를 민감하게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는 게 일종의 약간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동결이니까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지금 금리가 3.4%에 3.5%라고 하면은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리 안 내렸다며. 근데 이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까지 내린다고 하면은 그간 금리에 예민하게 시장 금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아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구나. 옛날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고금리여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뭐 그 기준금리 이제부터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심리적인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실질적인 금리는 저는 그 한국은행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연준 같은 데서 내린다고 해도 실질 금리는 상당 수준 내려와서 실질적인 효과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3.34 요 정도면 빌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봤자 사실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 혹은 뭐 기준금리보다 오히려 더 약간 낮은 약간 낮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빌릴 수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기준금리보다 플러스 얼마가 더 붙어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어찌 보면 이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는 거는 정부가 좀 의도한 측면이 좀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기준금리보다 채권금리나 대출금리가 낮은 거는 정부라기보다는 이제 뭐 한국은행이라고 칠게요. 한국은행에서 책정한 금리보다 시장이 빠르게 움직인 거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라기보다는 시장이 정부의 의도를 미리 반영해서 프라이싱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뭐 10월이든 뭐 한번 금리를 내리더라도 이미 그건 다 반영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금리가 더 낮춰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말씀 주신 거는 그래도 정부가 예를 들어 기준금리 낮춘다고 발표를 하면 그동안 금리에 큰 관심 없었던 사람들 혹은 금리가 지금 한 5%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야 3%대야? 이러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양방향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 기준금리 인하를 실제로 한다라고 땅땅 이렇게 하면은 그런 심리적인 요소를 건드리긴 할 건데 여기에 또 너무 과하게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실질 금리는 이미 내려온 상태다. 그렇죠. 양방향의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더라도 별로 안 오를 그 방향이 하나가 있는 거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 지금 금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자극이 될 수 있다. 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근데 집을 관심 있게 좀 보면서 사야 되나 금리 좀 비싼가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들은 대충 아시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로 집을 곧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별로 관심 없던 분들도 요 소식에 자극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사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이라고 지금 뭐 향후를 얘기했지만 6월, 7월에도 저는 이게 좀 이런 심리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곧 금리가 내려간대라고 해서 실제로 봤더니 이미 내려왔네. 그럼 더 내려갈 거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됐을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지금 3.4%인데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다 더해서 어쨌든 지금 10월 달까지는 여전히 공급은 부족합니다. 10월 달까지 뒤쪽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여전히 공급은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요. 이런 것, 뭐 금리랑 뭐 공급으로 인해서 전세가는 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기본적인 한 3개월 정도는 약해질 동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흐름을 보면은 네. 상급지만 막 오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비싼 동네만 많이 오르고 있다가 퍼지는 추이예요. 오히려 약간 지금 강남이나 잠실 이런 데는 신고가를 깨는 그런 흐름은 약간은 주춤, 그러니까 내려갔다라는 게 아니고 약간은 그 거래가 막 터지는 거에서는 조금 주춤한 상황. 근데 약간 좀 퍼지고 있는, 서울에서도 약간 뭐 은평구나 이런 쪽으로 조금 퍼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수도권에서도 뭐 분당, 뭐 판교, 동탄, 과천 요런 데만 조금 오르다가 조금 더 퍼지는 곳, 그다음에 뭐 인천이나 지방 요런 데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신축, 뭐 그 동네의 대장 요런 데 중심으로는 오르고 있어서 온기가 퍼지는 그런 흐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시장에서 상승을 한다. 요런 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 3개월 요 정도는 단기적인 확산 측면에서 이제 상승을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뭐 한 2, 3개월 후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약간 제가 평소에 좀 뭐 근 2년간 말씀드린 거랑 약간 다른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강한 반등장이어도 1년 내내 상승하는 경우가 사실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실거래가 지수를 분석을 해보면은 1년 내내, 그러니까 꼭 1월부터 12월이 아니더라도 12개월 연속으로 상승한 그런 시기는 3번 있었는데, 이때가 완전히 정말 와 투자 열풍이다, 투기 열풍이다 싶을 정도에만 12개월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 유동성 제로금리 때, 그다음에 2006년쯤에 이제 버블 세븐이라고 했을 적에 그때하고, 그다음에 2017년쯤에 이제 그때 굉장히 상승장이 이제 17년 중반부터 2018년 초까지 그때 한 12개월 정도 또 오른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버블 세븐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네. 버블 세븐. 네. 그래서 그 3년 정도 정말 그 2017년도 굉장히 큰 상승이지만 나머지 두 개는 정말 역사적인 상승장이라고 할 정도가 돼야 1년 내내 상승세를 끌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요때 좀 집값이 올랐지 요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는 요때 15년, 뭐 16년, 18년, 그다음 작년에 이제 작년에 반등장은 굉장히 상승세가 셌다라기보다는 1월에 너무 완전 폭락한 상태였으니까 회복하는 그런 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다도 한 9개월, 10개월쯤에 이렇게 중간중 꺾이잖아요. 끝에 꺾이고, 2018년 같은 경우는 19년 또 한 봄까지 쭉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적에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적에는 또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장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값을 딱 봤을 적에 조금 오르면은 잡아서 추격 매수도 하고, 그러면 집값이 더 오르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뭐 8개월, 9개월 이 정도 오르다 보면은 점점 그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집값 그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 그 전에는 따라오네 하면서 이제 걷어들이기도 하고, 혹은 뭐 호가를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점점 이제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문의도 줄어들고 하다 보면은 뭐 호가를 좀 내리고,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는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저는 올해도 지금 한 1월부터 좀 1월에는 좀 거의 보합이라고 쳐도 2월부터 반등이 시작하면서 이미 한 6개월 정도는 반등을 했고, 굉장히 강한 흐름은 이미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이런 지금 6월, 7월에 강한 흐름이 한 2달 정도 되면은 시장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침 또 제가 그 말씀드린 한 2-3달 정도 더 올랐을 적에 또 그때와 타이밍 맞게 11월부터 둔촌주공 요 엄청난 입주 물량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랑 25년 상반기까지 했을 적에 여기 표 보시면은 23년에 월 평균 입주 물량이 3,200건 정도 되거든요. 23년 평균이 서울 역사적 평균보다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평균 이제 아파트만 따진 거예요. 아파트 중에서도 나 홀로 이런 거 제외하고 봤을 적에 3,200건 정도면 평균보다 약간 높아요. 그런데 24년 상반기, 올해 이 상반기 동안 1,000개 정도밖에 월 평균으로 입주를 안 했으니까 23년 대비 3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한 10월까지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1,500 정도니까 비슷한 수준이라서 24년 10월까지는 굉장히 물량이 적은데, 둔촌주공 입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25년 상반기까지 요 시기에는 월 평균 4,000건 이러면은 서울 평균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되게 많은 시기가 오고,
그냥 물량이 많은 시기가 오는 걸 떠나서 24년에 크게 반등했던 요인 중 하나가 네. 물량이 감소해서 물량이 부족해서라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걸 넘어서 부담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요것은 앞서 말씀드린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이 딱 있을 시기. 네네네.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은 이거는 나는 여기까지 못 사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시기쯤에 마침 물량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이라고 한 거는 뭐 여름 지나서 뭐 한 9월 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3개월, 2, 3개월 요 정도까지는 그때까지는 물량도 부족하고 뭐 금리도 내려간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 상승세를 유지하지만 실질적인 물량의 효과도 나오고 사람들이 가격이 부담스러워 할 때쯤에는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 물량 얘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요 11월부터 상반기 사실은 25년 하반기도 적진 않거든요. 어쨌든 25년 내내 하필이면은 서울 기준으로 봤을 적에 동쪽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서쪽이나 뭐 마포 이런 도심권, 그러니까 서울을 반으로 잘랐을 적에 서쪽은 되게 부족하고요. 강동, 송파 이런데 강동 많고, 강동, 송파, 서초 그 다음에 저기 뭐 동북권, 이문, 뭐 장위, 그러니까 동대문구, 성북구 이런 쪽에 대단지들이 다 그쪽에 몰려 있어요. 하필이면 동쪽에 다 몰려 있어서 동쪽만 따지면은 또 그 요 물량 4천 건이라는 게 동쪽만 따지면 더 부담스럽게 몰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근데 꼭 그 동쪽에 뭐 잠실, 뭐 고덕, 뭐 개포 요런 쪽들이 서울 시장을 좀 리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잠실이 오르면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봐도 잠실 요새는 고덕도 잠실, 고덕 요런 곳들이 먼저 오르면은 다른 곳들이 좀 따라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딱 그 주변에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 특히 전월세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게 전월세가를 엄청 끌어내린다기보다는 지금 전월세 시장을 밀어올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합 수준으로만 이렇게 꺾어놔도 이런 물량들이 시장의 영향은 매매가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런 효과들을 꼭 염두에 두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여기에 더해서 요새도 스물스물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를 나오고 뭐 여러 뭐 장관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 인터뷰할 적에도 질문을 하고 하는 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대책 안 내놓나요? 뭐 규제 안 하나요?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일단 국토부 장관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니까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두세 달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뭐 요새 국토부 장관은 굉장히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이지만 뭐 지금 사실 국토부뿐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뭐 예를 들면 대출 규제를 더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DSR 쪽에서도 지금 뭐 스텔스 DSR 2단계는 이미 예정된 거지만 전세 대출을 이제 DSR에 포함시킨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검토하고 있는 그 전세 대출 DSR도 충분히 포함을 시킬 수 있다. 물론 이게 시장이 실질적으로 크리티컬하게 흔들진 않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출을 엄청 줄이진 못하는데 그것도 제가 뭐 맞동산에서 분석해드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전세자금 대출 DSR에 포함해? 이러면서 약간 심리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들이 던져진다고 하면은 또 그러면 좀 기다려볼까? 이런 어떤 심리적인 흐름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뭐 가격의 부담, 물량, 규제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합쳤을 적에 이렇게 보면은 하반기에 상승 요인도 물론 있지만 뭐 매수 강도 이미 강하고 금리도 떨어지고 아직 안 오는 것도 많아서 이렇게 확산이 좀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하면 이렇게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 한 3개월 요 정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가격이 오른 상태라고 하면은 하락 요인들 이런 지속 상승에 의한 피로도 그다음에 아까 요것도 금리 하락에 대한 예민도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최근에 작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 정도 동안 한 0.8에서 0.9 정도 떨어졌어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요 때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데 지금 이미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도 이미 약간 역치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금리 하락의 예민도가 좀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입주 물량 규제 강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요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밀어 올리려면은 투자 수요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 투자 수요가 물론 지금 올 초보다 지금이 더 투자 수요 갭 투자 수요가 조금은 많은 상황이지만 이런 어떤 하방 압력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위로 올릴 만큼의 투자 수요는 들어오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적에
일단은 오른다. 일단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상승 이 덜 된 곳들 지금 생각보다 상승이 덜 된 곳들은 약간 갭을 메울 수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좀 확산 그다음에 추가 상승 이런 것들도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지금 집을 사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면은 그 단지별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만약에 지금 못 사고 뭐 8월 9월이 돼서 지금보다 더 오른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살까라고 하면은 저는 부담스러울 것 같다. 부담스러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서 이런 약간 오르다가 한동안의 조정을 좀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정부 역할이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뭐 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부동산 가격이 이 재작년부터 조금 이제 꺾이는 네. 혹은 이제 푹 떨어졌다가 이제 약간 반등하는, 반등하고 다시 그 반등세도 조금 사라질 법할 시점에 네. 정부가 뭐 저 보금자리 뭐 신생아 뭐 이런 거 등등 해갖고 꽤 많은 뭐 한 40조 20몇 조 해갖고 한 60몇 조 그 70조 가까이를 이제 대출 시장으로 풀어버렸잖아요. 네. 이렇게 한 거는 어쨌든 아파트 거래가 많이 되고 혹은 이제 주택 거래 저 부동산 시장 혹은 뭐 건설 경기 시장이 좋아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건설 경기가 전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크고 네. 그리고 아파트 거래, 주택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세금이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마침 지금 또 올해 세수펑크가 한 20조쯤 날 거잖아요. 네. 세수펑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더 들어올 게 별로 없는 상황이면 지금이라도 빨리 부동산 경기라도 부양을 시켜서 세금도 좀 땡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를 조금 이렇게 부양을 시켜갖고 전체 경제 성장률에서도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려는 이런 욕망이 지금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좀 떠받치는 혹은 더 오르게 만드는 그래서 은행 같은 데도 일부러 저 몇 대 몇으로 몇 퍼센트 이상은 고정금리 니네 꼭 줘라. 네네.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저금리로라도 그렇죠. 팔아야 네, 되니까 네, 네, 네. 조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 만약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가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정책적으로는 실패를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리고 건설사들이나 혹은 뭐 그 건설업과 연계되는 그 금융사들 요런 회사들이 좀 더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살아나고 그다음에 건설 쪽도 좀 더 재개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도 네네네. 끌어올리고 요러려면은 지방을 살렸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미분양 그다음에 뭐 주택 침체 이런 것들은 지방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것 네. 때문에 부도도 나고 어떤 자금 흐름도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을 살렸어야 되고 수도권이라면은 비아파트를 살렸어야 돼요. 지금 그 소위 그 땅에 물려 있다라고 하는 그 시행사들이나 혹은 그런 땅들이 시행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또 우발체불 같은 거를 이렇게 인수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놓인 그런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비아파트예요. 오피스텔, 뭐 생활형 숙박시설,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네네네.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는 거의 다 지방.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든지 거래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려면은 지방을 살리고 그 다음에 비아파트들을 살리고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의 규제 상황은 되게 똘똘이 한 채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제 상황이거든요. 다주택을 하면은 굉장히 규제를 막고 혹은 세금 중과를 막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의도를 했던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의도와는 다른 흐름을 흘러가고 있고 만약에 좀 앞으로의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정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규제 완화를 할지도 몰라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쪽을 살리는 규제는 완화시켜줄 수도 있겠다. 지방을 살리는 혹은 비아파트를 살리는 그런 쪽을 하면은 이쪽에 시세가 정부가 규제로 끌어올리는 거는 네. 지금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곳들은 지방이나 비아파트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근데 있습니다. 지방이나 비아파트는 사실상 정부도 살리기가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이미 뭐 인구 소멸 혹은 뭐 인구 줄어드는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방 아파트들은 가격 해봐야 뭐 3억 5억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1주택 같은 경우 거래해봐야 이게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네네. 뭐 또 뭐 이런저런 이렇게 좀 뭐 세금 감면 받고 하다 보면 정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떵떵한 건 뭐 20억, 30억짜리 이게 하나씩 거래되면 이게 훨씬 더 세수 면에서는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세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그 개인들한테 걷어들이는 세수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지금 어떤 뭐 문제라고 하면 사실 건설 경기 쪽이 더 문제고 그다음에 PF 문제 되게 심각하게 지금 계속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수준으로 계속 문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PF 네. 살려면 사실은 지방 아파트 살고 비아파트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부가 뭔가를 띄우려고 하면 이쪽을 띄워야 하고 띄워야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건설 경기가 살아서 이런 기업 쪽에서 들어오는 세수도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개인한테 걷어들이는 세수는 서울 아파트 뭐 이런 게 걸어되면 더 늘 수는 있지만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저는 지방 쪽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네. 그런 이런 뭐 문제를 살려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는 의도했다면 실패한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우리 분전님이 보실 때는 1년 내내 한 12개월 연속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반등 상황이 오더라도 네. 그죠? 예, 강한 반등에 있어서도 12개월 연속 오르는 경우는 없고 이미 한 6개월 정도는 꽤 상승을 했고 네. 여기서 과거 데이터들 살펴볼 때 가더라도 한두 달 정도 후에는 다시 한번 꺾였던 경험들이 좀 많이 있긴 하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7월 그다음에 뭐 8월, 9월 정도까지 설령 가더라도 막 이렇게 더 위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요 정도로 올 하반기를 기대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량도 오고 그다음에 규제 얘기 말씀드리자면은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역대 집값을 띄웠다라는 그런 정부들 띄우려고 규제를 완화했다라는 정부들도 집값이 장기간 올랐을 적에 규제를 안 건 정부는 없었어요. 심지어는 빚내서 집 사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박근혜 정부조차도 2016년 11월에 대책을 꽤 강하게 냈거든요. 그때 지금보다는 약한데 그때 당시 기준은 되게 놀랄 정도로 강한 규제를 냈으니까 이게 뭐 사실은 표 문제도 있고 지지율 문제도 있긴 하니까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랐을 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의 가능성도 있고 물량 문제도 있고 가격 피로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올해 연말부터 집값이 계속 그 연말을 뚫고 내년까지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나 그런 전망을 가지고 대출을 많이 끌어가지고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일단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제일 어려운 타이밍은 사실은 지금이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보다 더 오르면은 예를 들어 7월, 8월, 9월에 더 오른 상황이면은 이때는 좀 참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집은 요거는 약간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조금 더 길게 보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했지 이게 폭락이고 대세 하락장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러면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그러면은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 조정이 만약에 3개월이 갈지 6개월이 갈지 요거까지는 제가 뭐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착공수가 지금 너무 적고 그다음에 주택 사업이 너무 시장이 너무 안 되고 있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요런 개발 사업들도 지금 시작이 너무 느려지고 있고 요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의 영향력을 결국은 뭐 26년, 7년, 8월 요럴 때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착공수를 서울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 23년에 착공수가 거의 지금 통계 집계하는 할 수 있는 그 기간 중에는 최저거든요. 작년 최저고 그 중에서도 이제 다세대 연립 그러니까 그 빌라 같은 곳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수요 자체도 꾸준히 적어졌지만 여기다 전세 사기 등 이런 그런 문제로 해서 짓질 않아요 거의. 그래서 요거는 전국적으로 다 빌라를 짓지 않고 요게 아파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어쨌든 대체 주택으로서 어떤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거의 지어지지 않고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집을 너무 짓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뭐 26년, 7년, 8년에 공급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저는 그 지난 방송에서도 쏠림 현상이 어쨌든 선호주택의 상승세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급이 적으면 이 쏠림 현상이 더 사실은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으면은 쏠려도 이 쏠려 있는 신축들이 많으면은 요것들이 이렇게 공급이 많음으로써 이렇게 뭐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제가 2013년에 결혼을 하면서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그때 결국은 남들이 집을 왜 사냐 막 이럴 시기였는데 13년이면 그죠.
그때 저는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를 사기 전에 검토를 한 게 결혼하면서 저는 그때는 이제 대기업의 주니어였는데 그럼에도 빌라 전세부터 알아봤어요. 그다음에 제가 다니던 그 대기업의 다른 분들도 결혼을 하면서 빌라 전세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때만 해도.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빌라 전세 잘 안 들어가요. 결혼해갖고. 그러니까 예전하고 굉장히 아파트 쏠림 현상, 아파트 중에서도 좀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같아지면은 그 선호하는 그 같은 것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나 지역의 서열화가 굉장히 명확하게 매겨져 있어요. 강남 3구, 강남 3구 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마용소 뭐 이렇게 서열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몇 년 후에 돈을 모으면 갈아탈 거라고 하면서 한 방향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쏠림 현상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빈집이 많아짐에도 이쪽은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 신축 공급이 많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럼에도 여기 신축 공급이 계속 되면은 이쪽에 집값을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좀 상쇄할 수 있는데 네. 신축 공급은 적은데 사람들은 다 신축을 살고 싶어하고 좋은 위치에 새로운 새 집들은 없는데 사람들은 다 거기 살고 싶어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테슬라를 갖고 있는데 나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엔비디아 사야지 이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열화와 저 길로 갈아타야지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돈 모아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양극화 같은 현상이 공급 부족과 맞물려 가지고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라에도 아파트란 이름을 쓸 수 있게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조만한 빌라인데 네. 아파트 이름이 뭐 예를 들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예. 레미안 좀 그런가 하여튼 무슨 삼성 아파트 이렇게 짓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빌라인데 이름을 완전 자유화를 해갖고 뭐 이름 자체를 그냥 신축이야. 이름이 신축 아파트 이렇게 하면 강남 아파트 아니면 뭐 청담동 아파트 이렇게 이제 좋습니다. 이름을 짓는 네. 걸로 하면 네. 그러니까 저도 너 어디 사니? 너 청담 아파트 사는데요? 어때? 이게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아파트를 좀 살리는 방향을 뭐 국토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어요. 비아파트를 좀 살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꽤 뭐 집값을 잡는 약간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막판 요거는 이제 조금 뭐 농담이었죠. 얼마나 이게 좀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보면 동 이름도 바꾸잖아요. 네, 아파트 이름도 뭐 삼성동으로 바꾸고. 네. 그리고 뭐 그죠? 흑석동에 있는 아파트가 반포라고 하고 뭐 이런 네, 그런 거 있으니까 빌라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여튼 오늘은 우리 분전님과 함께 하반기 시장 예측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 또 더 멀리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마무리 좀 했습니다. 네, 앞으로 아마 부동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가격이 너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또 아마 뭐 8월, 9월, 10월 연말까지 계속 부동산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분재님 종종 또 출연해 주셔서 이렇게 또 부동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 많이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